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해가와 함께 침묵하고 있는 기괴한 마을.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서늘하고 낮은 짐승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달빛을 받는지 그것들의 기괴한 형상들이 어둠보다 더 깊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는 벽에서 꿈틀거린다. 벗어버린 외투에 불이 크게 붙는다. 불빛이 터져나오자 그림자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멈추지 않고 내가 있는 부엌으로 다가온다. 나는 승원이의 집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기억하는 승원이는 그리 성실한 녀석이 아니었다.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1학년 때 나는 반에 있는 모두가 낯설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 그런 나에게 그 녀석이 다가와 대뜸 자신을 백승원이라 소개했을 때도 직감적으로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 본 승원이는 기묘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승원이는 분명 낯설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친근했다. 승원이는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마치 친한 친구에게 장난을 치듯 벽없이 나를 대했다. 어떤 의미에선 놀기 좋아하는 친구 같았다. 돌이켜보면 나나 승원이나 공부를 그리 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불량한 것도 아니었다. 반에서 중간쯤 하는 성적의 반 친구들과 문제없이 지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다만 나는 움직이기보다는 진지한 얘기 나누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었고 승원이는 약간은 시끌벅적하고 가벼운 친구였다. 승원이의 밝고 유쾌한 성격 덕에 고등학교 생활 내내 유쾌했던 것 같다. 1학년을 제외하고 같은 반인 적은 없었지만 자석처럼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야자 시간마다 모여서 놀았었고 덕분에 야자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놀러 돌아다닌 기억이 많이 난다.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나는 승원이 덕에 부모님의 바람 말고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물론 갑자기 부모님께 충격 선언을 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마냥 쫓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아니다. 부모님은 내가 서울권대학에 가기를 바라셨다. 나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은 서울권대학 중에서도 하위권 대학이었으나 부모님은 만족하는 눈치셨다. 덕분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쯤에는 승원이와 드물게 놀게 되었으나 수능이 끝나자 곧바로 예전처럼 1교시가 멀다 하고 모여 놀았다. 승원이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다. 거기다 부모님의 사업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마 이때부터 서서히 연락이 드물어진 것 같다. 나와 승원이는 멀리 떨어지더라도 자주 연락을 하자고 약속하며 각자의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이에 2학년 때까지는 꽤 자주 연락하고 드물게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아주 뜸해지더니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거의 연락을 안 하게 되었다. 취업 준비 중일 때 난 승원이가 걱정되기도 했다. 그때까지 내가 기억하는 승원이는 성실한 회사원이기보다는 자유로운 영혼에 가까웠으니까 어쩐지 승원이는 취직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취직보다는 백수로 지낼 것 같았다는 게 내 솔직한 생각이었다. 나는 첫 직장에서 3년 정도 성실히 다녔다. 중견기업이었고 보수도 두둑했지만 다니면 다닐수록 내 기력이 빨려나가고 이대로 살아가다간 로봇이 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냈다. 고등학생 때 승원이가 나에게 심어두었던 자유로움의 씨앗 시작을 틔운 것일지도 몰랐다. 실제로 회사에 사표를 낼 즈음엔 이상할이 많지 승원이와 놀던 때가 자주 떠오르기도 했고 녀석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중 나에게 모르는 번호로부터 카카오톡 문자가 하나 왔다. 승원이었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하는 의문보다는 반가움이 앞서 문자를 확인했다. 강준, 오랜만이다. 사표 냈다며? 시간도 많을 텐데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핸드폰을 들고 있던 손등에 소름이 살짝 돋았다. 사실 사표를 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내 주변 친구들은 뻔히 반대할 것이고 부모님은 화병이 안 나면 다행일 테니까 말이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만 생각하고 조용히 처리한 일이었다. 게다가 그게 겨우 3일 전 일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회사에서 아직도 나를 감시하고 있나 하는 망상까지 이어졌다. 아니면 승원이가 나를 감시하고 있든지. 물론 둘 다 말이 안 되었다. 나는 승원이가 반가웠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도 일었다. 나는 승원이와 떨리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승원이는 사표 낸 것을 어찌 알았냐는 내 말에 은근슬쩍 농담으로 얼버무렸다. 오싹한 기분도 잠시 나는 승원이와 대화를 하다 보니 금세 즐거워졌다. 승원이의 성격은 어디 가지 않은 듯 했다. 승원이와 대화하면서 승원이가 여전히 수원에 살고 있고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벌이에 대해 묻자 내 문자에 숫자 1이 없어졌으나 승원이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잠시 뒤 승원이는 카카오톡으로 얘기하기엔 좀 길다며 자기 집으로 와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자 했다. 그러면서 웬 그림 파일 한 개를 보내왔다. 복잡해 보이는 미로가 그려진 파일. 무엇이냐고 묻자 자기가 사는 마을 약도라고 했다. 놀러와. 이곳에 좋은 사람들 많아. 너도 만나보면 좋아할 거야. 너무 수상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다단계 같은 것이 아닐까 싶었다. 아니면 사이비 종교라든지. 어쨌건 승원이는 무언가 수상하고 불법적인 단체에 가입한 것 같았다. 갈등이 되었다. 승원이에게 물어도 발뺌 말 것이 뻔했다. 그렇다고 무시하기엔 승원이와의 추억이 너무 강렬했고 어쩐지 기묘한 운명 같은 것도 느껴졌다. 더불어 친구가 불안한 집단에 속해 있다면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일어났다. 나는 승원이에게 가겠다고 약속했다. 친구를 구하는 것이 친구로서의 의무였다. 승원이가 내가 아는 승원이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안 되더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친구들을 부를까 싶었지만 내가 사표를 쓴 것이 걸릴까봐 부르지 않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괜히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았다. 나는 나름의 대비책을 생각하며 약속한 날을 기다렸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나는 내가 몰고 온 차 앞에서 승원이가 보내준 주소를 거듭 확인한다. 이곳이 너무 낯설어서 맞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아니, 이곳이 도시이긴 한 걸까? 내가 집을 나섰을 때가 12시쯤이었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4시가 좀 넘었을 때였다. 길은 막히지도 않았고 신호등에 자주 걸리는 것도 아니었다. 수원역을 넘자 이상하리만치 길이 길어지고 가면 갈수록 사람의 흔적은 드물어지며 황폐해져 갔다. 시골로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단 마치 폐허로 들어가는 것처럼 잡풀 따위가 자라고 있는 논밭이 나오고 군데군데 폐가도 보이는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곳은 외신연스럽고 적막하다. 마치 금지된 땅에 들어온 것처럼 긴장이 되면서 명치가 아파온다. 마을은 거대한 산에 둘러싸인 곳에 있다. 기괴하고 높으며 뾰족하게 솟은 돌산이다. 거대한 상어의 이빨처럼 날카롭고 세모져 있다. 상어의 아가리 속에 마을이 있다. 마을은 승원이가 보내준 지도처럼 복잡해 보인다. 마을에 있는 집들은 서로 너무 가까이 지어져 있다. 일부러 그런 듯 집의 담벼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골목길 하나가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이다. 골목길은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다.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면 바로 집의 담벼락에 닿을 것 같다. 승원이가 지도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길을 진작 잃어버렸을 것이다. 들어온 사람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인 것 같다. 등골에서 소름이 올라온다.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뭐 하는 곳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 규모의 마을을 만들 정도면 생각보다 거대한 규모의 다단계 회사임에 틀림없었다. 여기에 부딪혀봤자 달걀로 바위치기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이런 규모의 집단에 빠진 친구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어쩐지 사나이로서 친구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트렁크에서 몽키 팬츠 하나를 꺼내든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 물건 중 하나다. 나는 영웅 심리에 빠진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경찰보다는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은 어딘지 모르게 못 믿었다. 골목길은 마치 커다란 무덤의 입구처럼 어딘지 끈적하고 습한 기운이 뿜어지는 듯하다. 담벼락 위로 보이는 원색적인 슬레이트 지붕들은 무덤 보물이 같다. 나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골목길로 들어갔다. 마을이 오래된 건지 아니면 너무 습해서인지 담벼락은 곰팡이며 덩굴이 심하게 들러붙어 있다. 이상하게 퍼져있는 곰팡이와 덩굴을 보니 으스스한 상상이 든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덩굴에 묶인 듯한 형상이라든지 사람의 신체 일부 같아 보이는 형상이라든지
나는 마을의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단독주택들은 모두 단층이지만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인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은 어둡다. 그리고 이 어둠을 더 깊게 하는 것은 고요함이다.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다. 오직 들리는 것은 내 발걸음 소리와 그 메아리뿐. 뚜벅거리는 소리가 담벼락에 부딪혀 기묘한 공명을 맺는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딘지 신경 쓰여 발걸음에 최대한 살살 옮기고 있다. 그렇지만 이 소름 끼치는 적막감 속에서는 내 발걸음 소리가 한밤중에 들리는 오토바이 굉음보다 더 크게 들린다. 담벼락은 내 눈높이보다 살짝 높은 정도이다. 내가 까치발을 해야 간신히 담 넘어가 보일 정도이다. 드문드문 담 너머 집안이 궁금했지만 호기심보다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더 크다. 본능적으로 넘보지 말아야 한다고 느껴진다. 이 미로 같은 골목길은 계속되고 있다. 문득 하늘을 본다. 파란 하늘의 구름 몇 점이 지나가고 있다. 귀식 웃음이 나온다. 내가 왜 긴장하고 있는 거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따지고 보면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 낯설고 이상할 뿐. 내가 알던 단독주택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오래되고 낡은 담벼락이 쭉 이어져 있고 조용할 뿐인 골목길이었다. 나는 외투속 주머니에 넣어둔 몽키 팬츠를 잡던 손을 놓는다. 시선을 내려 내 손을 본다. 몰랐는데 손은 꽤 축축하게 젖어 있다. 한 번 더 웃음이 나온다. 아오, 쪽팔리게 벌벌 떨기는. 그때 내 시야, 바깥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마치 담벼락에서 누군가 고개를 따끔히 들어 올린 것 같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그대로 굳는다. 사람이다. 사람이었나? 사람 형상이었나? 뭐였지? 바람이 분다. 바로 코앞에서 거대한 괴물이 입김이라도 분 것처럼 끈적하고 후끈하다. 손에 다시금 땀이 차오른다. 내가 고개를 돌리자 사람 형상을 한 그것은 금방 담벼락 아래로 사라졌다. 슬쩍 봤을 때는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이 확실하다면 눈이 있을 자리에 손가락이 솟아나 있었다. 내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치밀어 오른다. 생각할 틈도 없이 까치발을 하여 담벼락 너머를 본다. 없다. 내가 본 것은 없다. 다만 마당에는 어린이용 세발 자전거만 덜렁 놓여 있다. 세발 자전거는 방금 누군가 탄 것처럼 앞으로 조금 움직이다가 이내 멈춘다. 공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여전히 한낮이고 하늘은 파랗다. 현실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비현실적인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푼다. 그래,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런 곳에 혼자 있는 건 위험해. 그리고 나는 내가 들어왔던 입구 쪽을 본다. 그렇게 오래 걷지 않았으니 보일 것이다. 나는 지금 환각 상태에 있는 것일까? 내 등 뒤에는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안개가 끼어 있다. 희뿌연 시야 저 너머에 마치 동굴 속에서 바라보는 입구처럼 밝게 빛나는 마을의 입구가 보인다. 마치 수백 미터 뒤에 있는 것 같다. 분명 나는 골목길에 들어온 지 몇 분 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안개 때문인지 몰라도 내 등 뒤는 밤처럼 어두웠다. 아니다. 이것은 안개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갑자기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음울한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는 입구 쪽의 어둠 속에 있는 집들에서 서서히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오싹함이 온몸을 감싼다. 나는 소리가 나는 곳과 반대 방향으로 뛴다. 순식간에 갈림길이 나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지도를 꺼낸다. 그리고 다시 달린다. 갈림길에서 멈추고 다시 달리고 멈추고 달리고. 얼마나 뛰었을까? 친구가 사는 단독주택에 도착했다. 뒤를 돌아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골목길이 보인다. 이상한 안개와 어둠을 씻은 듯 사라져 있다. 내가 미쳤나? 아니면 이곳에 이상한 기운이라도 있는 건가? 나는 일단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갑자기 철제 대문이 열린다. 문 너머로 승원이가 보인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면서 얼른 대문 안으로 들어간다. 강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가 쫓아오기라도 해? 나는 숨 돌릴 틈 없이 내가 겪은 것을 얘기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내가 여기 몇 년을 살았는데. 마을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도 조용하고 평범한 곳이라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보고 지레 겁먹은 거 아냐? 설마 내가 장애인을 보고 놀란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안개와 어둠은 설명할 수 없다. 내가 뭐라 더 설명하기 전에 승원이는 나를 떠밀어 집 안으로 들인다. 그리고 승원이는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오겠다며 다시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잠깐 들리고 이어 대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집에는 승원이 혼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일단 진정하기 위해 거실에 놓인 소파에 앉기로 한다. 소파에 앉아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게 많은 먼지가 흩날린다. 소파 앞에 놓인 탁자에도 몇 개월을 청소를 안 했는지 두껍게 먼지가 쌓여 있다. 소파 양 옆에 놓인 화분은 오래전에 말라 죽은 것 같다. 이제 보니 이상하리만치 거미줄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벌레 따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벌레뿐만 아니다. 눈에 띄는 가구들 같은 것에서도 애초에 사람의 손길은 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기약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산 것의 기운을 느낄 수 없다. 불안함과 공포가 다시금 솟구쳐 올랐다.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뒤이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잠깐 들리곤 현관문이 열린다. 나는 온몸이 경직되는 것 같다. 흥분이 좀 가라앉아 승원이를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되자 이상한 점이 보인다. 분명 내가 아는 승원이가 맞는데 어딘지 어색하다. 아니, 살아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된다. 승원이는 근육이 경직된 것처럼 움직인다. 마치 목각 인형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승원이는 부자연스럽게 돌아서며 경직된 미소로 마실 것 좀 가져오겠다고 말하곤 주방으로 들어간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환각제 따위를 먹기라도 한 걸까? 모든 것이 이상하고 낯설게 보인다. 정신이 혼란스러웠지만 확실한 것은 승원이도 이 이상한 마을과 한패라는 점이다. 구하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승원이는 투명한 유리컵 2개를 들고 온다. 검은 액체가 들어있다. 컵을 탁자에 내려놓자 검은 액체 위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 분명 먼지를 닦지도 않고 담은 것 같다. 승원이는 비정상적이다. 나는 승원이가 보는 앞에서 유리컵을 밀어낸 뒤 말한다. 솔직히 말할게. 여기 너무 미처 말하기도 전에 음울하고 낮은 소리가 들린다. 나는 눈에 띌 정도로 깜짝 놀란다. 뒤이어 마치 커튼을 치듯 어둠이 밀려온다. 누군가 하늘을 가리는 것 같다. 집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자 승원이가 고개를 들어뜨린다. 아래로 향한 머리에서 음울하고 낮은 소리가 퍼져나간다. 마치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와 동조하듯이 긴장감으로 머리가 터질 듯 아파오고 사지 끝에 바짝 힘이 들어간다. 승원이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든다. 나는 반사적으로 외투에 손을 넣어 몽키 팬츠를 꺼내 휘두른다. 둔탁한 소리가 나며 손에 묵직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승원이의 머리가 야구 방망이에 맞은 야구공처럼 떨어져 나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혈관을 맹렬하게 흐르는 핏물마저 느껴질 만큼 정신이 날카로워진다. 내 눈은 승원이의 머리가 있던 곳에 고정된다. 머리가 빠진 승원이의 목구멍에서 무언가 자란다. 손. 사람의 손이 자라난다. 나는 거칠게 팔을 휘둘러 승원이의 몸뚱이를 밀쳐낸다. 밀쳐진 몸뚱이는 뒤로 넘어가더니 탁자와 부딪히며 단단한 돌덩이처럼 퍼석하며 부서져 버린다. 마치 딸꾹질에 걸린 것처럼 비명은 나오지 않는다. 폐가 경련이 일어난 것처럼 발작적으로 움직인다. 숨을 고르게 쉬는 것조차 의식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소파에 떨어져 있는 승원이의 머리가 보인다. 승원이의 머리는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입모양으로 말한다. 구해줘. 나는 끊어질 것 같은 이성을 간신히 붙잡은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간다. 바깥은 이미 짙게 어둠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 기괴한 형상들이 담벼락 위로 발을 휘젓고 있다. 사람의 팔 같지만 분명 다른 무언가이다. 괴물들이 힘껏 밀어서인지 담벼락은 집 안쪽으로 볼록해져 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괴물들의 낮은 괴성은 주문을 외는 것처럼 서로 공명하였다. 커다란 공동에서 낮은 소리가 내뱉어지는 듯 기괴한 화음이 되어가고 있다. 내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 무언가 나를 보호할 만한 것을 찾아야 한다. 칼이 필요하다. 나는 부엌으로 향한다. 부엌도 마찬가지로 먼지투성이다. 다행히 식칼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나는 발로 수납장을 때려 부쉈다. 겉옷을 찢어서 적당한 굵기로 쪼개진 나무 토막에 둘둘 만다. 가스레인지를 켜려 했으나
당연히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때 무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기묘한 화음의 괴성이 다가온다. 시간이 없다. 나는 식칼을 놓고 아예 겉옷을 벗어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괴물들이 부엌으로 들어온다. 나는 한 손에는 불 붙은 겉옷을, 다른 손에는 횃불을 들고 휘두른다. 그러다가 불 붙은 겉옷이 어떤 괴물의 손에 걸려 뺏긴다. 이상하게도 괴물은 몹시 허둥지둥하더니 불 붙은 손을 사방으로 휘두른다. 삽시간에 불이 사방으로 번진다. 괴물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서 나는 부엌에 난 창문을 깨고 밖으로 나온다. 밖에 있던 괴물들은 모두 집 안으로 들어온 건지 무너진 담벼락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뒤도 보지 않고 그대로 달린다. 길을 잃지 않게 지도를 확인하면서 쉬지 않고 뛴다. 폭발할 듯한 흥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마을 입구까지 오지 못했으리라. 나는 간신히 내 차까지 도착했지만 멀리 어둠 속에서 보이는 불길 속에서 아직 그 기묘한 화음이 들리고 있다. 나는 쉴 틈도 없이 차를 몰아 그 마을을 빠져나온다. 강주는 그대로 집으로 달렸다. 강주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정신병원을 권유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강주는 다소 안정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사실대로 말하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은 뻔했다.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말해서 같이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다. 강주는 결심한 듯 수원으로 향했다. 차를 몰며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같으니 조사 좀 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장소를 묻자 강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예, 주소 잘못 부르신 거 아닙니까? 거기 맞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아닙니다. 지금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는 내심 거짓말이 들통난 줄 알고 긴장했지만 그것은 아닌 듯했다. 기묘했다. 마을을 향해 분명 같은 길을 달려왔건만 처음과 다르게 너무나 빠르게 도착했다. 강진이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왔다. 경찰차에선 경찰 2명이 내리고는 대뜸 신고자냐고 물어왔다. 강주는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맞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서로 무어라 귓속말을 속삭이더니 신고한 장소로 가보자고 말했다. 강주는 경찰들을 대동하고 친구의 집으로 갔다. 집은 깨끗했다. 담벼락이 무너진 흔적도 불탄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철제 대문은 오래되어서 한쪽 문은 없고 남아있는 문은 벌겋게 녹슬어 있었다. 강주는 당황했다. 집은 오래전부터 사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유리창은 모두 깨어져 있고 먼지가 몹시 쌓여 있는 상태였다. 다만 먼지가 쌓인 마룻바닥엔 누군가 지나간 것처럼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분명 강준 자신의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자신이 남긴 것밖에 없었다. 백승원의 조각난 시신이나 괴물 따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좀 더 나이 든 경찰이 강주를 노려보고 있었다. 분명 강주를 추궁하는 눈빛이었다. 강주는 할 말이 없었다. 나이 든 경찰이 말했다. 좋소. 강준 씨라고 하셨죠? 선생님께는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에 가든지. 오오, 말이 지나치지. 됐고, 훈방으로 끝낼 테니까 앞으로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사셔. 나 참 선생님 같은 분이 자꾸 헛소리를 해대시니까 이곳에서 자꾸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안아볼 수도 없고. 강주는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신고가 자주 있다고? 경찰관님, 혹시 저 말고 이곳에 살인이 났다고 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왜요? 같이 정신병원에 가시게. 암튼 알려줄 수 없습니다. 강준 씨, 정 궁금하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우린 이만 철수합니다. 나이든 경찰은 다른 경찰에게 빨리 차로 가서 차 시동 켜놓으라고 시켰다.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서 강준에게 말했다. 왜 이런 말까진 안 할라 그랬는데. 선생님 보락선이가 처량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굴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선생님도 위험해져. 그냥 내가 미쳤었구나 하고 사는 게 나을 거요. 아니, 그게 무슨. 나이든 경찰은 강준의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다. 강준은 더 경찰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경찰은 대답하지 않으리라고 직감했다.
결국 강준도 돌아서는 경찰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남아서 할 것도 없거니와 그때의 악몽이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다. 강준은 멀어져가는 집에서 어쩐지 친구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했으나 애써 발걸음을 옮겼다. 지금으로선 강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단지 이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만은 확실했다. 경찰도 감추려 하는 무언가가. 두 번째 이야기, 저주. 나는 우리 마을 서쪽 끝에 위치한 산에 오르는 것을 좋아했다. 산 정상은 언제나 신선한 바람이 불었고 그곳에선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다. 마을뿐만 아니라 산 반대편에 위치한 거대한 평원까지 두루 조망할 수 있어. 밧줄이 없을 때의 나는 자주 산에 올랐다. 그늘도 산 정상은 평화로웠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나는 늘 그렇듯 평온하게 잠이 들었고 정오의 따뜻한 햇볕은 마치 이불처럼 내 몸을 따듯이 덮여주었다. 하지만 나의 낮잠은 그리 길지 못했다. 평소와는 다른 몹시 불쾌한 공기가 내 몸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이상한 기운에 휩싸여 잠을 깬 나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마을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산 뒤편의 평원 쪽이 어딘가 이상했다. 맙소사. 무언가 꿈틀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던 평원 쪽을 유심히 보던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푸르른 녹음으로 우거져 있어야 할 평원의 한쪽으로 거대한 뱀이 꿈틀대듯 줄이 그어져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시선을 집중하니 그것은 뱀이 아닌 거대한 메뚜기떼의 움직임이었다. 수천 아니 수만 마리는 넘겠는데. 그랬다. 거대한 메뚜기떼가 한여름의 건기를 피해 사막을 건너 평원에 당도한 것이다. 그들은 잘 조련된 병사들처럼 줄지어 움직이며 자신들의 동선에 위치한 모든 푸른 것들을 먹어 삼켰다. 나는 깜짝 놀라 그대로 산에서 내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메뚜기떼가 몰려와요. 메뚜기떼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 삼키고 있어요. 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곧 마을의 지도자인 촌장을 비롯한 다수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 정상에서 보니 메뚜기떼는 이미 산 밑까지 당도해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음 내가 발견했을 때보다 무리의 숫자와 이동 속도가 눈에 띄게 크고 빨라져 있었다. 지나는 자리마다 마치 붉은 선을 그은 듯 그 자리만 푸른 폭이 없는 황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괴기스러운 메뚜기떼가 금방이라도 산 어귀를 넘어 마을로 들이닥칠 기세다. 나는 말했다. 곧 산을 넘어 우리 마을 쪽을 지날 거예요. 어떻게 하죠? 촌장님. 나의 외침에 촌장은 무언가를 한참 생각하더니 나직이 말했다. 위험하다. 저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식물이 아닌 동물들의 뼈도 있는 걸 봐서 그들은 우리도 공격할 것이다. 사람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 모두 웅성이기 시작했다. 사실 그랬다. 저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메뚜기떼가 사람을 공격한다면 뼈만 남기고 모두 먹어치우는데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봐라, 그들은 앞으로만 나아간다. 자신들의 동선 너머에 있는 것들은 공격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선 밖으로 피한다. 촌장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 그의 말대로였다. 메뚜기떼는 자신들의 이동 경로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은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황급히 그들이 지나는 길과 우리 마을을 함께 바라보며 이동 경로를 예상해 보았다. 맙소사. 야속하게도 그것들은 마을 한쪽 끝에 위치한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이 수십 년간 성실히 가꿔온 반만을 정확히 가로지를 듯 보였다. 안 돼.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저기에 있다고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을 거예요. 나의 절박한 외침에도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헛기침 소리와 함께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싸우면 저 메뚜기떼를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요. 촌장님, 그리고 아저씨들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다시 한번 절규했다. 저 작물들을 잃으면 우리 가족은 이번 겨울 날 수 없다. 메뚜기떼는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우리의 집도 먹어 삼킬 것이다. 겁쟁이들. 자기들은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옥무늬를 빼는 거죠. 겁쟁이야, 당신들은. 나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비난했다. 사람들은 모두 겸연쩍은 표정 내지는 죄책감으로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나와 우리 가족을 도와줄 몇 사람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층 더 간절한 표정을 지은 채 지난 겨울 아버지가 곡식을 빌려준 적이 있는 몇몇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혹독했던 지난 겨울 아버지에게 상당량의 곡식을 빌려갔고 너무도 고마워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앞으로 나와 소리쳤다. 부정한 짓을 했으니 저주를 받은 거야. 마을 한쪽 끝에 작은 집을 짓고 살던 주술사 시몬이었다. 그는 성실히 일하는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농사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도, 여름 내 무성해진 잡초를 뽑을 때도 그는 늘 그것을 바라보며 이상한 노래만 불러댔다. 사람들은 그를 경멸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노동은 늘 가장 신성한 가치였고 일하지 않는 자에겐 그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름 내 놀던 시몬이 겨울이 되어 식량을 구걸하러 올 때마다 그를 비난하거나 욕을 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불악제일의 농사꾼이었다. 그 덕에 우리 집은 늘 불악에서 가장 많은 곡식을 추수했고 그래서인지 겨울이면 식량이 떨어진 시몬이 종종 곡식을 빌리기 위해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냉정했다. 그가 그 이전에 겨울에 빌려간 곡식을 갚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이에게 줄 곡식은 없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그나마 그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종종 다친 사람의 환부에 알 수 없는 약초를 붙인 후 치료의 의식을 하고 그 대가로 얼마간의 곡식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병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길 때 그를 찾아가 주술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그를 좋아하는 이는 매우 드물었다. 그만큼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찮은 존재였다. 나는 벌써 너희 가족이 남몰래 추수의 신을 모욕했지. 시몬은 몹시도 근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뭔가 이상했다. 우리 가족은 추수의 신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그 어떤 부정한 짓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술사 시몬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들었어? 부정한 짓을 했대. 노여움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 집을 향해 메뚜기 떼가 가는 건가 봐. 그런가? 그래서 유독 그쪽으로만 메뚜기 떼가. 무슨 소리예요? 부정한 짓이라뇨. 추수의 신 아몬나는 보았다. 너희 가족이 신이 정한 추수량을 넘어서 더 많은 곡식을 탐하려는 욕심을. 그게 무슨. 아몬나는 너희가 얼마의 곡식을 추수할지를 정해놓았다. 그런데 너희는 더 많은 곡식을 탐내 밭에 썩은 과라수나무 이파리를 뿌렸다. 시몬의 말은 사실이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엔 과라수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우연히 썩은 과라수나무 이파리가 뿌려진 곳에 자리 잡은 식물들이 다른 곳보다 더 굵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본 아버지가 과라수나무 잎을 모아 섞인 후 밭에 뿌렸던 것이다. 곡식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왜 죄죠? 과라수나무는 불경하다. 그리고 너희 가족은 아몬나의 계시를 어기고 욕심을 부려 아몬나를 노엽게 했다. 거기다 불경한 과라수나무 잎사귀를 아몬나의 땅에 뿌리다니. 시몬이 평소 아몬나라는 글귀가 들어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나는 그것이 추수의 신이었는지도 몰랐고 과라수나무가 왜 불경했는지도 몰랐다. 거짓말. 아버지가 지난 겨울 곡식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 아몬나는 노하셨다. 저 메뚜기 떼가 바로 그 증거다. 모두들 두 눈 똑바로 뜨고 아몬나의 분노를 보라. 저 거대한 메뚜기 떼가 불경한 이들에게 이제 곧 벌을 내릴 것이다. 확신에 찬 표정으로 모두를 향해 포효하는 시몬. 사람들은 다시금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의 간절한 외침보다 눈앞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아우라를 내뿜는 시몬의 말이 더 강하게 그들을 흔들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나의 간절한 외침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 보였던 사람들의 눈빛이 냉랭해졌다. 욕심을 부렸어. 늘 더 많이 추수했잖아. 그러고 보니 과라수 나무는 전부터 기분 나빴어. 이해할 수 없었다. 추수의 신이 더 추수하려는 인간을 노여워하다니. 하지만 사람들은 동요하고 있었다. 아몬나의 분노를 막고자 하느니 똑같이 아몬나의 징벌을 받을 것이다. 시몬이 소리치자 사람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 나를 외면했다. 몹시도 위험한 일. 나서지 않아도 제 자신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게. 때마침 나타난 신탁을 받은 자. 그리고 그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이를 향해 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말하자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조차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나와 우리 가족이 온전히 격리되고 있음을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무리 속에서 우리 가족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다. 우리는 돕지 못한다. 너희 가족. 아몬나의 노여움을 함께 받을 수 없다. 고개를 숙인 촌장이 나직이 말한다. 거짓말. 거짓말쟁이들. 잔인한 침묵이 흐른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들은 아몰라라는 신의 등 뒤에 숨었다. 신에 대항하지 않는 것이라는 면접으로 자신을 속인다. 내가 분노에 치를 떠는 사이 메뚜기 떼는 산 어귀를 이미 반이나 넘어 있었다. 그들은 더 많아지고 더 빨라져 있었다. 나에겐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었다. 시몬의 말도 안 되는 신탁을 부정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다간 아무것도 모른 채 밭질을 하고 있는 우리 가족이 위험할지도 몰랐다. 게다가 집에는 아버지 외에도 병든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가족에게 위험을 알리러 가던지. 고민의 결과는 명쾌했다. 나는 분노의 찬 표정과 꼭 쥔 두 주먹을 흔들며 미친 듯이 산 아래 나의 집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 모여있는 가짜 신의 대리인과 그 꼭두각시들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내 머리를 떠났다. 점점 더 빨라지는 메뚜기 떼의 움직임에 위험에 처할지 모를 내 가족들의 얼굴만이 아로새겨질 뿐이었다. 나뭇가지가 내 얼굴을 핥힌다. 평소에는 그렇게도 잘 다니던 길에서 발을 헛디뎌 한참을 굴러 떨어지느라 어깨와 무릎이 옥신거린다. 어느새 턱 밑까지 차오른 숨. 하지만 나는 달리고 또 달린다. 아버지, 엄마, 위험해요. 어느새 거대한 메뚜기 떼의 검은 물결이 집 앞까지 몰아닥쳤다. 나는 이미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가슴과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더 빨리 뛰지 못함을 원망했다. 비명소리가 들린다. 여동생의 비명소리다. 제법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거대한 메뚜기 떼의 무리는 어느새 우리 집을 반쯤 먹어 삼키고 있었다. 지붕으로 엮어놓은 나뭇가지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진다. 기둥이 놈들에게 갉아 먹혀 지탱하지 못해서인 것 같았다. 나는 풀릴 대로 풀린 다리 때문인지 돌부리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메뚜기 떼로 만들어진 검은 안개 속에서 누군가 커다란 몽둥이를 휙휙 휘두른다. 덩치와 윤곽으로 보니 아버지 같았다. 아버지. 조나단. 조나단 너 거기 있니? 아버지가 내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일어섰다. 방금 전에 넘어지면서 무릎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다. 조나단. 내 엄마와 셰넌을 데리고 나가. 이것들은 너무 많아. 으아.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빌어먹을 저주받은 것들이 이젠 아버지마저 물어뜯고 있는 듯했다. 나는 아버지의 잔영이 보이는 쪽으로 달려들었다. 검은 폭풍우와도 같은 그것들 속에서 아버지는 어느새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의 등 뒤에는 역시 메뚜기 떼로 뒤덮인 엄마와 여동생 셰넌이 보였다. 내 할머니는 구할 수 없었어. 엄마와 동생을 어서 데려가. 아빠, 같이 가요. 아버지는 어느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주저앉아 있었고 힘없이 주저앉은 아버지의 다리에는 검은 메뚜기 떼가 달라붙어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어서. 난 틀렸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엄마와 동생을 어서. 나는 눈물을 머금고 메뚜기 떼를 헤치며 엄마와 여동생을 향해 달려들었다. 어느새 놈들이 내게도 달라붙어 귀와 머리가 시큰했다. 팔에도 따끔한 통증이 전해졌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슈넌을 먼저. 엄마는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도 동생인 셰넌을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겨우 7살밖에 안 된 여동생 셰넌을 보호하기 위해 엄마는 셰넌을 아는 채 엎드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 덕에 엄마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엄마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셰넌을 품에 안는다. 그 순간에도 피투성이가 된 엄마의 입안으로 우위로 메뚜기들이 달라붙는다. 엄마의 귀는 이미 놈들에게 뜯어먹혀 형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엄마의 곱던 머릿결도 모두 뜯겨 바닥에 흩날렸다. 으아, 내 눈.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두 눈을 감싸 쥔 채 비틀거리며 소리친다.
나 역시 두 다리가 휘청거렸다. 산에서 너무 급하게 내려오다 다친 데다 메뚜기 몇십 마리가 상처 부위를 갉아먹으면서 힘줄 어딘가를 더 다친 모양이었다. 나는 정신을 잃은 채 내 품 안에 안긴 셰넌을 감싼 채 마지막 모든 힘을 모아 메뚜기 떼 밖으로 나가려 했었다. 귀는 이미 많이 뜯겨나갔는지 감각이 없었고 등에는 이미 수백 마리가 달라붙었는지 생사를 찌르는 듯한 격한 통증이 엄습했다. 두 뺨과 이마에서도 연신피가 흘러 눈조차 뜨기가 힘들 정도였다. 정신이 들어 나는 정신을 잃은 채 내 품 안에 안긴 셰넌을 감싼 채 마지막 모든 힘을 모아 메뚜기 떼 밖으로 나가려 했었다. 귀는 이미 많이 뜯겨나갔는지 감각이 없었고 등에는 이미 수백 마리가 달라붙었는지 생사를 찌르는 듯한 격한 통증이 엄습했다. 두 뺨과 이마에서도 연신피가 흘러 눈조차 뜨기가 힘들 정도였다. 정신이 들어 눈을 뜬 곳은 촌장의 집이었다. 엄마, 아빠. 나는 일어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나의 외침 대신 돌아온 것은 촌장의 안타까운 표정뿐이었다. 미안하네. 두 분은 이미 그리고 자네 할머니도. 나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에 포효했다. 진정해 그래도 너와 내 동생이 살아남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이제 메뚜기 떼는 사라졌으니 안심해도 돼. 촌장은 겸연쩍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하지만 그런 촌장의 표정도 목소리도 나에겐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쉐넌은 저쪽에. 촌장은 모닥불 한쪽 끝을 가리켰다. 그곳에 쉐넌이 아니 쉐넌이라고 짐작되는 핏덩이가 누워 있었다. 그 곱고 예쁘던 귀여운 내 동생의 얼굴이 시뻘건 핏덩이로 변한 채 누워 있었다. 피를 많이 흘렸어. 하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어. 계집애의 얼굴이 흉측해진 것은 안타깝지만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지. 볼 순 없지만 강물에 비춰본 내 얼굴 역시 쉐넌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됐다. 성실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그리고 인자한 할머니와 귀여운 여동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파괴되어 버렸다. 집도 무너지고 밭의 작물들은 대부분이 다 못쓰게 되어버렸다. 마을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수확량을 자랑하던 아버지와 나의 밭이 그야말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아몬나의 저주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도왔을 텐데 말이야. 너도 알겠지만 난 이 부락의 촌장이야. 마을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그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가증스러운 변명의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 자신이 위험해질지 몰라 너의 불행을 외면했어. 정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으리라. 하지만 촌장은 그렇게 끝까지 알지도 못하는 아몰라의 등 뒤에 숨어 제 자신의 비겁함을 숨긴다. 집은 다시 지으면 돼.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거고. 올 겨울만 나면 밭에 다시 작물을 심어 사람은 다 산다. 잊을 것은 잊어. 비겁한 어른의 충고가 이어졌다. 내 아버지가 지난 겨울 곡식을 빌려준 사람들을 찾아가 그것을 돌려받으면 너희 두 남매 올 겨울 날 수 있다. 원한다면 나도 일부를 빌려주마. 내가 조금만 더 나이가 많고 조금만 더 강인했다면 아마 난 촌장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에 침을 뱉었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나저나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 있죠? 사람들은 왜? 아버지가 빌려준 곡식을 받아야겠어요. 집을 다시 지어야 하니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아 조금 있다가 가는 게 좋아. 너와 내 동생은 많이 다쳤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시몬의 집 앞에 모여 있어. 시몬이요? 그래. 촌장의 목소리가 힘없이 줄어든다. 시몬이 아몬나의 저주를 막아주는 물건을 나눠준다고 해서 모두 그리로 갔어. 저주를? 그런 게 있다면 왜 이제야?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소리쳤다. 너희 가족은 너무 큰 노여움을 받아 시몬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노여움을 피할 수 있는 물건 준다. 젠장.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시몬의 집에 있는 곳으로 향했다. 어두운 밤중임에도 횃불 여러 개가 시몬의 집 앞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시몬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옷을 지어 입은 채 자신의 집 지붕 위에 올라서 있었다. 아몬 나는 위대하다. 노여움을 받은 자는 벌을 받는다 알겠는가? 아몬. 나 시몬이 아몬나의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아몬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 벌을 받을 것이고 나 시몬의 가르침이 곧 아몬나의 가르침이다 알겠는가? 아몬. 괴이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시몬의 집 앞에 모여 무릎을 꿇은 채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문을 외쳤다. 내가 정신을 잃은 동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아문나께서 말씀하신다. 추수와 수확은 모두 아문나의 베품이다. 아문, 아문나는 당신이 내리신 베품의 10분의 1을 다시 헌납하라고 말씀하신다. 시의 10분의 1. 시몬의 말에 사람들이 술렁인다. 수확량의 10분의 1이라면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었기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주나단의 가족처럼 노여움을 받고 싶나? 아문나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거부하는 자, 내일 당장이라도 메뚜기 떼가 덮칠 것이다. 그동안의 가뭄과 홍수 모두 아문나의 벌이다. 수확의 10분의 1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아문나는 대지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아문, 시몬의 횃불을 흔들며 모두에게 소리치자. 곧 동요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거대한 메뚜기 떼의 습격과 우리 가족이 처참히 부수어진 모습을 모두 보았기 때문이었다. 에제큰의 집에 숨겨둔 술동이를 가져다 바쳐라. 아, 내 술. 제사에 쓸 것이다. 너도 아몬나의 노여움을 받고 싶나?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이뤄졌던 주상에 대한 예도 모두 그만다. 절대 유일의 신은 아몬나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아몬나를 위해 제사를 지낼 것이다. 아몬나를 섬기지 않는 자 벌을 받을 것이고 내가 아몬나의 노여움이 이 땅을 향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알겠는가? 아몬, 나는 사람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나처럼 시몬의 말을 믿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몬나를 부정하는 이들이 소수지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난 다친 동생을 간호하며 이곳저곳에서 곡식을 빌어먹으며 힘겹게 겨울을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몬과 그의 신 아몬나의 핍박은 더욱더 심해져만 갔다. 시몬은 자신을 믿고 아몬나를 추앙하는 무리들의 결속을 더 공고히 있고 그 일환으로 그나마 인정을 베풀어 곡식을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 천천히 차갑게 등을 돌렸고 대지의 온기가 느껴지고 추목이 파릇파릇 돋아오르는 봄이 되었건만 그 덕에 나와 동생의 삶은 더욱더 팍팍해졌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이웃의 아지즈 아저씨가 우리에게 소중한 종자와 얼마간의 식량을 몰래 나누어 주었다. 아지즈 아저씨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시몬의 말대로 아몬나를 신봉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몬의 말을 다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 역시 사람들 모두 지금은 시몬의 말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아지즈 아저씨와 같을 것이라고 믿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시몬의 거짓말과 이 우스꽝스러운 아몰라에 대한 숭배도 사라질 거라고 믿었다. 그렇게 겨울보다 혹독한 봄이 오고 배고픔이 극에 달한 어느 밤 나와 동생은 목숨처럼 아끼던 종자의 일부를 씹어먹으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땅에 반드시 풍요를 되찾아 얻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몰라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동생과 함께 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과라순 나뭇잎을 모아 섞여 밭에 뿌렸다. 작물을 키우고 다시 이 땅의 풍요를 되찾아오는 것만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 덕인지 다른 이들보다 적은 종자를 파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생의 밭은 그 누구의 밭보다 더 건강한 작물들을 피워냈다. 그만둬. 저주받은 과라소나무 잎을 썩혀서 밭에 풀이다니 또 노여움을 살 거야. 너도 내 아버지처럼 죽고 싶은 거야. 우리 밭에 풍요를 시게 하는 자들은 시몬의 말을 빌어 그와 같은 악담을 퍼부었다. 대부분이 겨울이면 아버지에게 곡식을 빌어먹던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했다. 힘내 우리 아몰라에게 지지 말자. 주나단, 내 밭이 가장 풍요로운 것이 바로 그 증거야. 아지즈 아저씨는 유일하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였다. 아지즈 아저씨는 요즘 시몬의 집회에 잘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저씨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점점 시몬과 아몰라에게 시들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잦은 수탈과 공물을 바치라는 요구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그에게 지쳐가고 있으며 아몬나를 성심껏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 밭이 더 풍요로운 것 때문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 더 힘이나 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썩은 과라소나무 잎을 더 열심히 밭에 뿌렸다. 아버지의 말대로 과라소 나뭇잎은 밭에 힘을 주는지 더 많은 곡식이 알렸다. 그 즈음에 나는 무척 고무되어 있었다. 이제 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밭의 수확량에 놀라게 될 것이고 이러한 풍요는 아몰라의 허구성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만둬.
너희 남매는 아몬나를 노엽게 만들고 있어. 당장 이 마을을 떠나. 저주받은 과라소나무 잎이 굴러다니는 것 좀 봐. 난 이것들이 내 밭까지 날아올까봐 겁나. 시몬의 열렬한 추종자 몇이 나와 동생에게 다가와 비난한다. 나는 아몬나를 믿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어야. 과라소 나뭇잎은 곡식을 더 풍요롭게 해요. 부정한 것들 너희는 큰 화를 입게 될 거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가깝게 지내는 이들 모두. 아몬, 오 아몬. 시몬의 말에 몇몇 추종자들이 소리 높여 아몬을 외친다. 나와 동생을 노려보는 시몬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가을은 점점 다가왔고 우리 밭의 곡식들은 한층 더 튼실해진 나타를 맺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만큼 불행의 씨앗도 붉어지고 있었다. 깊은 밤 누군가의 함성이 들렸다. 후리야. 나는 문득 그것이 시몬의 광신도 중 한 명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불이 난 곳은 바로 나와 동생의 밭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서둘러 밭으로 나아갔다. 밭 한쪽 어귀에서 시작한 불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었다. 때마침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신 아지즈 아저씨와 나,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겨우 불을 잡아 더 번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밭은 처참한 상태로 변해 있었다. 검게 그을린 땅과 얼마 남지 않은 작물들. 나는 절망했다.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풍요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아몬나의 저주다. 과라소나무 잎을 밭에 뿌리더니만 아몬나가 노여워하셔서 벌을 준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난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화재는 아몬나의 저주도 과라소나무 잎에 대한 노여움도 아닌 누군가의 방화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그 어떤 증거도 범인도 잡을 수 없었다. 시몬의 추종자 중 한 명이 분명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아무 증거 없이 저렇게 다시금 시몬의 말에 현혹되어가는 사람들을 돌려세우기란 불가능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아지즈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줄어들던 시몬의 집회 참가자가 다시 부쩍 늘었다고 했다. 과라소나무를 멀리하고 저주받은 이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고 했다. 아몬나를 노엽게 만드는 이들은 결국 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나와 동생은 그 말에 분노했지만 어린 우리 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믿었던 아지즈 아저씨마저 어느 날인가 우리 밭에서 바람에 의해 날아간 과라소나무 잎을 슬그머니 걷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좌절했다. 그리고 얼마 뒤 강한 태양이 대지를 달구던 한여름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의 재앙이 돌아왔다. 나는 분명히 보고 말았다. 그날 우리 가족을 덮쳤던 검은 악마들이 저 산호귀를 넘어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거대한 메뚜기 떼는 전부 다 한층 더 커져 있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마을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이 순간에 사람들 모두 어디로 간 거야. 나는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며 소리쳤지만 사실 다들 어디에 모여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시몬의 집회장. 사람들은 그곳에서 시몬의 통제에 따라 제사를 올리고 있었다. 술과 고기와 곡물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메뚜기 떼를 자신들의 힘이 아닌 아몬나가 막아주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메뚜기 떼는 사람들이 아몬나를 부르짖는 사이 벌써 산을 넘어 마을 앞까지 당도했다. 메뚜기 떼는 그때처럼 우리 밭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날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무리가 더 많아져 우리 밭과 아지즈 아저씨의 밭 일부가 놈들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어 있었다. 난 동생을 안전한 곳에 피난시킨 후 널따란 막대기를 들고 놈들과 맞서기로 했다. 화재로 상당 부분이 전소된 우리 밭은 이미 글렀지만 우리를 도와준 아지즈 아저씨의 밭에 피해가 많지 않기를 바랐다. 죽어라 이놈들. 놈들이 한데 뭉쳐져 있는 중심부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옆으로 퍼져 있는 일부는 눈에 보이는 대로 때려잡았다. 하지만 그때 난 놀라운 모습을 보고 말았다. 이 거대한 메뚜기 떼로 만들어진 거대한 검은 구름이 우리 밭에 당도하자마자 갑작스레 몸을 틀어 아지즈 아저씨의 밭을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재빨리 대피했다. 정말 하마터면 순식간에 나 역시 놈들의 검은 구름에 먹힐 뻔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나는 곧 놈들의 엄청난 위용에 압도되고 말았다. 구르던 아지즈 아저씨의 밭은 어느새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고 인근의 다른 밭도 일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어린 나 혼자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나는 망연자실한 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밭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나가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먹어치운 어두운 그림자가 헤치고 지나간 자리엔 죽음만이 남아있었다. 끈적조차 남지 않은 작물들의 잔해, 괴로놈들이 급작스럽게 피해 간 덕분에 타고 남은 약간의 풀들이 듬성듬성 보이는 우리 밭이 더 푸르러 보였다. 놈들은 왜 우리 밭을 피해간 거지? 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불에 타 이미 검게 그을린 우리 밭엔 놈들이 먹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놈들은 먹을 것이 없는 돌밭도 지나며 그나마 돌 사이에 핀 잡초까지 먹어치우곤 했기에 그들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다. 저것 봐. 아지즈의 밭이 무참히 지식해졌어. 어디선가 함성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메뚜기 떼가 지나가자 시몬의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시몬과 함께 놈들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하려고 온 모양이었다. 오 이런 신이시여. 참담한 표정의 아지즈 아저씨가 쑥대밭이 된 자신의 집과 밭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그와 같은 아픔을 겪어본 자로서 아지즈 아저씨의 절망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아저씨 힘내세요. 아저씨는 나처럼 가족을 잃지는 않았지만 목숨처럼 소중한 작물과 내년을 위한 소중한 종자마저 잃어버렸다. 내가 절망했을 때 힘을 주고 소중한 종자까지도 나누어 주었던 아지즈 아저씨였기에 나 역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봤어요. 주나단이 막대기를 흔들며 메뚜기 떼를 아지즈 아저씨의 밭으로 몰더군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다. 내가 메뚜기 떼를 아지즈 아저씨의 밭으로 몰다니 100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더러운 과라수 나뭇잎으로 메뚜기를 불러들여 아지즈에게 재앙을 내렸어. 어쩜 아지즈가 곡식도 나누어주고 많이 도와주는 것 같던데. 어떻게 그런. 사실 아지즈도 집회에 잘 나오지 않고 벌 받을 만은 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내가 아지즈 아저씨에게 해를 입히다니. 하지만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점점 더 커져갔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메뚜기 떼를. 거짓말만 너희 가족은 애초부터 저주받았다고. 아니라고요. 내가 메뚜기 떼를 아지즈 아저씨의 밭으로 몰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그런 화를 당했겠어요. 모두 보라고. 주나단의 밭은 메뚜기들이 하나도 가지 않았어. 분명히 조나단이 메뚜기 떼를 아지즈의 밭으로 보낸 거야. 주나단 가족은 악마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제 밭에 불이 나니까 화가 났겠지. 몰아내자. 저주받은 조나단과 그 동생을 우리 마을에서 몰아내자.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더 커졌다. 물론 그들의 분노에 불을 붙인 것은 시몬과 그의 추종자들이 분명했지만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저주받은 놈. 내가 내 밭을 망쳤어. 아, 아지즈 아저씨. 너희 같은 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종자를 주는 게 아니었어. 배은망덕한 것들. 당장 꺼져. 분노한 아지즈 아저씨는 이미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와 절망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다른 사람 같았고 그의 두 손은 예전 시몬의 집회에서 받았던 화를 피하게 해주는 돌을 굳게 움켜쥐고 있었다. 좋아요, 떠나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시에나는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떠나라 떠나. 떠나겠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시몬에게 속고 있었어요. 그는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아몬나는 가짜예요. 저는 조금 아까 깨달았어요. 메뚜기들은 불의 탄재를 싫어해요. 그들은 불도 무서워할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놈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 저 철없는 소년의 말을 믿어. 위대한 신 아몬나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가 있는가. 내 피 맺힌 절규를 뚫고 들려오는 그럼한 목소리. 마을 사람들 중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어느새 촌장의 지위를 넘어 마을 최고의 권력자가 된 남자 시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며 부르짖었다. 아몬. 이것이 위대한 신 아몬의 분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 있는가? 아몬. 사람들은 모두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를 향해 아몬을 연호했다. 아몬나가 아닌 시몬이 바로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 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떠나라 저주받은 자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수차례 경고를 했다.
과라수나무 잎을 멀리하라고도 했다. 신의 계시와 가르침을 거스른 너희는 이 마을의 재앙이 될 뿐이다. 눈물이 치밀어 올랐다. 항변조차 할 수 없는 거짓, 권위가 어린 나의 목을 졸라왔다.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 시몬이 집회에서 사용하는 봉을 들며 소리치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의 열렬한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사람이 아닌 짐승의 눈빛이 되어 어린 내 몸을 뚫을 듯 노려본다. 떠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어린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저항도, 항변도, 그 무엇도 소용없었다. 더러운 것들 퇴. 내가 믿었던 아지즈 아저씨가 뱉은 침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그러자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 모두 내게 침을 뱉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침으로 흥건해진 얼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쉬는 어딘가엔 여기보다 살기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떠나자. 오빠 난 무서워. 그리고 여길 떠나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모두 여기에 묻혀 있잖아. 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아. 미안해 셰넌 우린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 수 없어. 오빠 과라수 나뭇잎을 이제 안 뿌린다고 말하자. 아지즈 아저씨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하자. 그럼 안 될까? 그럼 우리에게 떠나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 이미 늦었어. 여기엔 우리가 그리는 미래가 없어. 여긴 희망이 죽은 땅이야. 나의 말에 셰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내 손을 잡고 걸었다. 어린 셰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은 아마 큰 충격이었으리라. 너무도 힘든 날들이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거대한 사막을 넘어야 했다. 다행히 가을의 산과 계곡에서 구한 식량을 토대로 겨우 사막을 넘었다. 어린 나와 셰넌에게는 극심한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손을 맞잡고 힘을 합쳐 고난에 맞섰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조그마한 마을에 당도할 수 있었다. 전에 우리가 살던 마을과 유사한 규모의 마을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마을의 촌장은 전에 우리가 살던 마을의 촌장과 달리 현명하고 자애로웠다. 그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마련해 주었다. 우리의 사정을 들은 그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겼고 그 덕분에 나와 셰넌은 곧 이 마을의 정을 붙이고 살 수 있었다. 자네가 한 말이 정말이더군. 새 마을의 촌장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과라수 나뭇잎을 썩혀 밭에 뿌려보았다고 했다. 그랬더니 집 앞의 풀들이 전부 다 더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랐다며 마을 사람 모두에게 과라수 나뭇잎을 땅에 뿌려 썩힐 것을 지시했다. 이듬해가 되었고 마을은 마을이 생긴 이래 최대의 풍작을 거두어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 남매라고 불렀다. 촌장은 셰넌을 복덩이라고 불렀고 상처로 얼굴이 일그러진 셰넌을 친 딸처럼 보살펴 주었다. 셰넌은 점점 상처를 입고 밝아졌으며 어느새 성인이 된 나는 촌장의 배려로 땅을 얻어내 밭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처음 이 마을에 온 우리를 맞아준 촌장의 딸과 결혼까지 하며 나의 행복은 절정에 달한다. 나는 나를 닮은 두 아들을 얻었고 그들은 나를 닮아 건강하고 밝게 자랐다. 동생 셰넌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0년째의 일이었다. 하지만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하더니 나의 행복을 파괴할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의 한 소년이 10여 년 전에 나처럼 마을을 향해 헐레벌 뛰어왔다. 메뚜기 떼예요. 거대한 메뚜기 떼. 소년은 산 정상에서 거대한 메뚜기 떼를 발견하고 헐레벌 뛰어온 모양이었다. 다행인 것은 그날의 나보다는 조금 일찍 발견하였는지 우리에게 대처할 만한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이미 내가 악마 같은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던 촌장은 나를 향해 대책을 물어보았다.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물리치지는 못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뒷짐지고 남 몰라라 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 마을엔 그런 사람이 없다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놈들의 예상 경로 주변에 풀들을 태워 없앴다. 놈들을 한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놈들은 분명 불에 탄 흔적이나 그 냄새를 싫어했다. 나는 놈들을 마을 외곽으로 유인하여 마을의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마음먹었다. 아니나 다를까 자욱한 연기를 맡은 놈들은 그 거대한 몸뚱이를 돌려 우리가 미리 지정해 둔 마을 바깥쪽으로 빠져나갔다. 대성공이었다. 마을 사람 모두 거대한 재앙을 피하게 만들어준 내 이름을 연호했다. 조나단 조나단. 여유했던 촌장은 이번 일의 공을 높이 서
다음 촌장으로 젊은 나를 지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이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연호했다. 나는 새 촌장의 첫 번째 일로서 이번 메뚜기 떼 우회 작전으로 인해 일부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모두에게 곡식을 걷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모두가 행복해했고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우리의 공동체는 합리적이었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했다. 물론 기쁨은 더 크게 키워 몇 배로 나누니 하루도 웃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늙고 꾀죄죄한 이 하나가 마을을 향해 걸어왔다. 어딘간 아직은 이 거무튀튀한 산에는 사막을 넘어오며 고생을 많이 했는지 검기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꾀죄죄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은 무척 화려했기에 나는 어렵지 않게 그가 누구인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 여러분, 아몰라를 알고 계십니까? 아몰라? 아몰라가 뭐죠? 아직도 위대한 신 아몰라를 모르시다니. 누구 나에게 시원한 물을 가져다 준다면 내 당신들에게 수학을 관장하는 위대한 신 아몰라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소. 실소를 머금는 나와 달리 마을 사람들은 이 기묘한 방문객이 신기한지 마을 중앙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몰라는 위대한 신입니다. 여러분이 거두어들이는 모든 곡식은 다 아몰라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에이 거짓말, 그건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들인 것인데요. 저 하늘의 태양과 물 모두 아몰라가 당신에게 내린 선물입니다. 그를 믿으세요. 아몰라는 어디에 있죠? 그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습니다. 그는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매우 위대한 신이기 때문이죠. 거대한 독수리나 번개보다도 강하단 말입니까? 아몰라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아몰라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커다란 산짐승이 으르렁거려도 아몰라의 속삭임에조차 미치지 못합니다. 아몰라는 보이지 않는 투명한 존재이면서 또한 모두에게 보입니다. 하늘과 땅, 물 모두 다 아몰라이기 때문입니다. 뭐야 미친 사람인가봐, 보이지도 않는데 무조건 세고 무조건 최고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람들 역시 그를 조롱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아몰라를 경시하는 자들에겐 아몰라의 노여움이 닥칠 것이다. 아몰라의 명을 받은 거대한 검은 메뚜기 떼가 아몰라를 비웃는 이들의 밭을 먹어치울 것이다. 사내는 아이들의 조롱에 화가 났는지 무척 언짢은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이 얼마나 시퍼런지 사람들 모두 순간 침묵하며 정적에 휩싸이고 말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지켜보아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을 비집고 그에게 다가섰다. 안타깝게도 메뚜기 떼는 이미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아몰라의 군대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마을을 비켜서 저 멀리로 가버렸죠. 우리는 미처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여 그냥 보냈지만 내년에는 마을 한쪽에 있는 동굴로 유인하여 입구를 막고 한꺼번에 불태워 죽일 겁니다. 무슨, 감히 아몰라의 군대를 향해 무슨 그런 불경스러운. 사내는 짐작한 대로 시몬이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꾀죄죄한 몰골로 이곳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는 10대의 소년이었고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작고 야리야리하던 소년은 아픔과 역경 속에 사라지고 어느덧 성인이 된 나는 30대가 되어 덥수룩한 수염을 단 건장한 사내가 되어 있었다. 너에게 아몰라의 분노가 내릴 것이다. 다시 만난 시몬은 많이 늙어 있었다. 어느새 노인이 된 그는 주름이 깊은 얼굴로 연신 아몰라를 부르짖었다. 정말로 아몰라가 있다면 우리 마을은 벌써 쑥대밭이 됐겠지. 봐라, 우리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과라수 나뭇잎을 썩혀 밭에 뿌려 대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 넌 과라수 나무를 부정하다고 말하겠지? 그걸 어떻게? 내 얼굴을 잘 봐라. 내가 저주하고 내가 쫓아냈던 저주받은 그 이름 조나단이 바로 내 이름이다. 아니 내가. 시몬의 얼굴은 당혹감과 놀라움이 한데 겹쳐 기묘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마을 청년들은 이 노인을 끌고 가 머리만 내놓은 채 구덩이에 파묻어라. 진실로 아몰라가 존재한다면 그가 이 자를 구하겠지. 거짓으로 진실을 가리고 호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야말로 저주받아 마땅하다. 마을의 촌장으로서 나는 이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 아, 안 돼. 안 돼. 신이시여 아몰라, 저 무지한 자들에게 벌을 아니 저주를 내리소서. 시몬은 청년들에게 질질 끌려 마을 끝 어딘가로 가면서도 끝까지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내가 진실을 알고 있고
더 이상 현혹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공경과 고난에 처한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진정한 신은 우리들 안에 있었고 우리들이 모여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그것은 신으로서 그 공경을 타개하게 해준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다. 내가 떠난 내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부모님의 묘는 괜찮은지 궁금했다. 아마도 그날의 메뚜기 떼를 다시 보고 우리를 핍박했던 시몬을 다시 만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너무 늦은 향수병이지만 난 그것이 내게 지워진 일종의 빚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내 동생을 버리고 거짓된 믿음에 현혹된 사람들. 그들이 과연 그 믿음으로 행복을 얻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나는 그 해답을 찾기로 했다. 아내는 나의 여정을 반대했다. 굳이 그 험한 계곡과 황량한 사막을 지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게다가 얼마 전 나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는 내가 그녀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쉐너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가 오빠 엄마 아빠를 만나고 할머니도 우리 둘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꼭 이야기해줘. 나도 따라가고 싶지만 나도 언니처럼 아이를 가졌어. 이번엔 같이 갈 수 없을 거야 미안해. 근 20여 년 만의 여정이었다. 하지만 그 황량한 사막도 험준한 계곡도 어느새 성인이 된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아내가 준비해준 말린 식량과 물은 내가 고향에 도착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힘들게 도착한 고향은 그야말로 폐허에 가까웠다. 그 푸르르던 들판은 그저 잡초만이 무성했고 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땅은 조금도 가꿔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한 노인이 마을을 둘러보는 나에게 다가와 이야기했다. 그냥 여행자입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곳은 꽤 마을이 컸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몬나의 저주시여. 아몬나의 저주. 네, 매년 여름이면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요. 그것도 점점 더 많이. 작물을 심고 집을 새로 지어도 놈들이 나타나 모든 것 다사같이. 제사장은 이 모든 게 아몰라의 분노라며 제사를 지내야 한다며 더 많은 곡식을 바치라고 했지. 하지만 소용없었어. 아몬라는 도무지 화를 풀지 않았거든. 심지어 제사장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제 자식을 제단에 바쳐 태워 죽인 이도 있었을 정도인데도 말이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뚜기 떼는 점점 더 많아지더니 아예 마을 전체를 덮칠 만큼 수를 불려 또 찾아왔어. 그게 바로 지난해야. 사태가 그렇게 되자 제사장은 도망을 쳤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버렸지. 지금 남은 사람들은 그나마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며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던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을 밖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뿐이야. 그런 참 바보가 같았지. 제사장의 말이 뭐라고. 걱정 말라고 아몰라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는 한마디에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렸어. 그럼 남은 사람들은 우연히 옆 마을 친척집에 갔던 아지즈와 아몰라를 마지막에서야 부정했던 몇몇 가족들만이 살아남았지만 다들 이곳을 떠날 생각이야. 왜냐하면 곧 메뚜기 떼가 몰려들 때가 왔거든. 메뚜기 떼가요? 여름도 아닌데 어떻게. 수가 많아지더니 1년에 2번씩 마을을 찾아와. 수가 많아지니 먹을 것이 부족했던 거지. 아무튼 자네도 빨리 이곳을 떠나게. 메뚜기 떼가 언제 몰려올지 모르니까 말이야. 노인은 그렇게 혀를 차며 내게서 멀어졌다. 나는 그 노인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종종 곡식을 빌리곤 했다. 마을 반대쪽에 갈라도 아줌마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황량해진 마을을 두고 노인을 따라 걸었다. 아무도 없는 마을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살아남은 몇몇 마을 사람들이 기거하고 있는 움막이 보였다. 그들은 곧 닥쳐올 메뚜기 떼의 공격에 대비해 마을을 떠나 피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누구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몇몇 젊은 사람들은 나조차도 모르는 이들이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되어 내가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아몬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무슨 소리야. 아몬나가 없다니. 외지 사람 같은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일부는 저를 모르겠지만 일부는 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나단입니다. 20년 전에 이 마을을 떠났던 소년 조나단이 이렇게 성장하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조나단. 설마 당신이 그 조나단?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아몬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몬나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그 비옥하던 토지가 황량해지고 여러분들은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시몬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피난했던 이들이 대부분인지라 그들은 나의 말에 쉽게 동조했다. 제 사장인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홀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맞아 시몬이 도망치는 걸 내 아들이 봤다고. 반짝이는 것들과 식량을 가지고 산 너머로 도망쳤다고. 그렇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신 아몬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인 저 조나단이 저 무지막지한 메뚜기 떼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메뚜기 떼를 물리칠 수 있다는 나의 말에 다시 한번 웅성거렸다. 하지만 곧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이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에서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 마을에서 메뚜기 떼를 다른 곳으로 쫓아보낸 이야기를 해주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사실 20년 전 조나단의 불타버린 밤만은 피해를 입지 않았을 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시몬과 그 추종자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 너무 늦었지만 미안하네 조나단. 한 노인이 다가와 나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와 나에게 그때의 일을 사과하며 나와 함께 힘을 모아 메뚜기 떼를 물리치겠다고 했다. 나는 사람들 중 신체가 건강한 이들을 모아 마을 인근의 나뭇가지들을 모으게 했다. 그리고 못쓰게 된 황량한 반 양쪽으로 불을 내어 길을 만들었다. 거대한 메뚜기 떼를 유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이 마을 한쪽의 계곡은 한쪽이 막혀있고 반대쪽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어. 불이 난다 해도 크게 번질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또한 그 계곡은 마을 반대쪽으로 바람이 불어 혹시라도 마을로 불이 다시 번져올 가능성도 적었다. 우리는 그곳에 다량의 건초와 나무를 쌓아두었고 불이 잘 붙는 유황 같은 것들을 모아두었다. 메뚜기 떼는 우리의 유인대로 그 계곡을 향할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사방을 메운 불길 속에서 죽어가리라. 준비는 착착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악마 같은 메뚜기 떼를 맞이하기만 하면 됐다. 나는 그들을 해치우고 20년 전에 묵은 빚을 갚으리라 다짐했다. 불쌍하게 죽어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의 원한이 곧 뜨거운 불길과 함께 갚아질 참이었다. 참 아지즈 아저씨는 어디 계시죠? 난 문득 그래도 우리 남매에게 잘해주시던 아지즈 아저씨가 떠올랐다. 아지즈 씨는 뭐랄까 살짝 돌았달까. 그때 그 사건 전에 아지즈는 몇 안 되는 반 시몬파이자 반 아몰라 추종자였지만 자신의 밭을 메뚜기 떼에게 몽땅 잃은 후에는 아마 가장 열렬한 아몰라 신도가 됐어. 그것도 아주 열렬하고 극심한 아몰라 신도. 결국 그게 문제였지 그게. 사내는 말을 흐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더 강력한 재물을 올려야 한다는 시몬의 주장에 다들 꺼려할 때 아지즈가 나섰지 뭐야. 그리고 그가 제 아들을 제단에 바쳤어. 나는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휘청였다. 문득 아지즈 아저씨의 아들인 아자레의 앳된 얼굴이 떠올랐다. 아자레는 아지즈 아저씨의 유일한 아들이자 자랑이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다니. 시몬은 아몰라에게 바치면 영생한다고 했어.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고. 아몰라가 그저 아지즈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 바보 같은 아지즈는 그 말을 믿었지.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아지즈는 미쳐버렸지. 아지즈 아저씨가 그런. 얼마 전에도 폐허가 된 제사장 시몬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걸 누가 본 모양이야. 아문나께서 지켜주실 거야. 뭐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어딘가를 방황한다지.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찾는 것도 포기했다니까. 나는 참담한 심정이었다. 한때 나에게 아몬나를 이겨보자며 격려해 주던 아지즈 아저씨에게 그런 참혹한 일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메뚜기 떼가 몰려온다. 누군가의 함성이 들려왔다. 그 말대로 거대한 검은 구름이 마을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나는 머뭇거릴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모아 마을 양쪽에 다시금 불을 붙였다. 생각보다 메뚜기 떼가 거대하여 길을 더 넓게 만들어야 했다. 기대처럼 메뚜기 떼의 움직임은 단순했다. 잿더미가 만든 연기와 그 흐름을 피해 그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덫을 향해 달려갔다. 일부 밖으로 빠져나온 몇몇 메뚜기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이 잡아 죽였고
거의 대부분의 메뚜기들이 계곡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제가 신호하면 모두 일제 계곡 주변에 불을 놓는 겁니다. 한 군데도 빠뜨려선 안 돼요. 놈들은 우왕좌왕하다가도 불이 없는 곳을 보면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입니다. 알겠네, 조나단. 알겠습니다. 사람들과 나는 이 필사의 숙명을 해내기 위해 걸음을 재촉하며 계곡을 향했다. 일부 몇몇 메뚜기 떼가 우리의 몸을 뜯어먹으려 달려들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어렵지는 않았다. 다들 피부가 일부 찢겨나가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죽어간 이들을 달래고자 맡은 지역을 향해 열심히 달려나갔다. 왔다. 거대한 메뚜기 떼의 검은 구름이 드디어 계곡에 당도했다. 놈들은 자신들이 몰려든 위치가 막다른 계곡임에 조금 당황하는 듯 주춤했다. 하지만 뒤쪽에서 달려드는 다른 놈들의 우리 덕분에 되돌아 나오기는커녕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지금이야. 나는 미리 준비한 북을 둥둥거리며 정신없이 쳐댔다. 그리고 그것을 신호로 준비된 모든 이들이 동시에 불을 댕겼다. 미리 황을 뿌려놓았기에 불길은 삽시간에 계곡 전체로 퍼졌고 그들이 들어가는 불은 미리 사람들이 준비한 건초와 나뭇가지들로 막힌 채 똑같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타닥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메뚜기 떼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풀과 건초뿐만이 아니라 불이 붙은 메뚜기가 또 다른 메뚜기 떼에게 불을 옮겨 붙이는 등 그야말로 거대한 살아있는 불기둥이 계곡 내에 형성되었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다. 그 거대한 불길은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며 주위를 자욱하게 만들었고 그 연기 덕분에 놈들은 더욱더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타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나는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지금 알고 있는 거를 알고 지금처럼 사람들을 모아 싸웠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나와 동생은 많은 것을 잃지 않아도 됐을지 몰랐다. 아버지. 나는 쏟아지는 눈물에 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헌데 그 순간 검은 연기 사이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 설마 이 목소리는 조나단.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비록 늙고 말렸지만 아지즈 아저씨가 서 있었다. 아저씨 맞아요. 저 조나단이에요. 오 조나단,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기다렸는지 몰라. 오 조나단. 아저씨는 내가 반가운지 눈물까지 흘리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는 아저씨도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저씨도 나를 보며 반가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저씨의 손에 들린 뾰족한 막대기를 보기 전까지는 그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는 나의 당혹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연기 속에서 뻗어나와 나의 가슴에 꽂혔다.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나를 향해 아지즈 아저씨는 부르짖었다. 아몬나의 저주를 받은 더러운 것. 너를 처단하기 위해 기다렸다. 내 저주 때문에 아자레가 죽었어. 내가 신 아몬나를 대신해 너를 벌한다. 아지즈 아저씨의 표정은 기묘했다. 환희에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 한편은 절망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을에 재앙은 없을 거야. 내가 그 원흉을 죽여버렸으니까. 아지즈 아저씨는 내 가슴에 꽂힌 뾰족한 막대기를 뽑아 다시금 몸 다른 곳에 쑤셔 넣는다. 피가 또 솟구쳐 올랐다. 의식이 흐려진다. 아지즈 아저씨의 두 눈은 광기로 빛난다. 아지즈 아저씨의 등 뒤에선 메뚜기 떼로 만들어진 거대한 불기둥이 허망하게 치솟고 있었다. 아지즈의 철저히 파괴된 미소와 함께